안녕하세요. 잠실 5단지 중앙상가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 루트부동산 노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향해 가고 있는 잠실 5단지. 오늘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이 잠실 5단지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나눠서 딱 떼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지난 7월 1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재건축 절차가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 직후부터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시작됐는데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1차로 약 400명 조합원분들을 대상으로 실지 조사가 완료됐고, 앞으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합계획상으로는 올 하반기에 이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마무리하고 2027년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다는 일정인데요. 다만 이 일정은 조합계획 기준이라 재건축 사업 특성상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시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지금 잠실 5단지는 세법상 여전히 주택이지만 바로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는 순간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금의 이야기의 핵심 기준점이 바로 여기에요. 매도 가능 여부도 달라졌습니다. 조합이 작년 12월 24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면서 지금은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이상 거주 여건의 체험분만 조합원 지위를 매수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조합원분들은 지금은 사실상 매도 자체가 막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요건을 못 채운 분이 팔면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실제로는 거래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파느냐, 후에 파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장기보유 특별용제, 장특공입니다. 지금처럼 주택 상태로 팔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기간을 인정받아 장특공을 받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양도차익이 두 조각으로 쪼개지는데, 관리처분 인가 전에 생긴 이익만 장특공을 받고 그 이후 생긴 이익은 공제 없이 그대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5억에 산 집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 30억 권리로 평가되고 나중에 40억 원에 팔린다면 30억 원은 공제를 받지만 나머지 5억은 공제 없이 세금만 내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파느냐에 따라 공제받는 범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계산법이 2026년 세제 개편안으로 또 한 번 바뀝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 잠실 5단지 같은 초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나눠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유세인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다음에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해서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거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거기에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차감을 해서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공시가액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7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공시가액 9억 원까지만 인정이 되는데 이것도 당장이 아니라 2027년부터 순차 적용이 됩니다.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오릅니다. 2027년엔 일단 다같이 70%를 오르고 2028년부터는 다주택자나 조정대상 지역 보유자는 80%까지 오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7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부부 공동 명의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꼭 신청하셔야 70% 비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율 체계도 2028년부터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과세 표준이 같으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식으로 바뀝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고 25억 원 이하인 구간이면 세율이 1.3%에서 2%로 올라갑니다. 공제 구조도 바뀝니다.
연령 공제는 최대 40%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유기간 공제는 실제 거주 기준의 거주 기간 공제로 바뀌어서 2028년부터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총 공제액의 상한선도 새로 생기는데 2027년엔 800만원, 28년부터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담 상한선도 늘어납니다. 전년 대비 세금이 갑자기 확 늘지 않도록 막아주는 상한선인데 지금 150%에서 최대 200%로 늘어납니다. 종부세를 한 줄로 정리하면 실거주 1주택자에겐 일부 완화되는 면이 있지만 잠실주공 5단지처럼 시가 40억 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주택은 전반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양도소득세입니다. 산출 과정을 간략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양도가액, 즉 실질거래가액이 양도가액인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 최대 80% 이제 거주 플러스 보유해서 이제 최대 80%인데 이거를 차감한 게 양도소득 금액이고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명칭이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변경됩니다. 다만 공제금액에 처음으로 상한선이 생깁니다. 2027년까지는 지금처럼 보유, 거주 각각 4%씩 최대 80%가 유지되지만 2028년부터는 보유공제가 2%로 줄고 거주공제는 6%로 늘어나며 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아예 없어져서 10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만 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한도도 28년 20억 원, 29년엔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고가주택을 오래 보유한 분일수록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이번 개편안의 완화책 3가지도 잠실 5단지에 대입하여 살펴볼게요. 첫째, 정비사업으로 공사기간 동안 거주하지 못한 부분을 배려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공사기간의 절반, 대략 2년 정도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데요.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공사기간 4년이라 가정하면 그거의 절반, 대략 2년 정도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데요. 다만 이건 준공 후 신축 주택으로 팔 때 적용되는 항목이라 둘째, 종부세와 양도세 거주권 예외도 마찬가지로 신축 완성 후 비과세 판단 등에 쓰이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조금 다릅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다만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실거래가가 40억 원을 넘는 잠실 5단지는 안타깝게도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국회 입법 절차가 아직 남아있지만 고가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가는 방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후로 양도소득세 공제 방식이 달라지고 2026년 세제 개편안까지 더해지면서 매도 시점에 따른 세금 격차가 한층 커졌습니다.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 이후 시세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올렸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이라 이런 유동성 축소가 집값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초저금리 시기와는 확실히 다른 국면인 거죠. 여기에 잠실 5단지처럼 초고가 주택 단지만 놓고 보면 대출 규제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까지 더해 매수층이 많이 얇아진 시장 상황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 계산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금 사정과 상황 전체를 놓고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세액은 자산 구조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에 전문 세무사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루트부동산 노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